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작년에 12만 명이 이 무기로 죽었어요.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 하나만 그려주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온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진기가 나옵니다. AGI란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인간 수준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능을 가진 존재. 사실 저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오냐 아냐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공학도이기 때문에 공학도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알파고를 할 때 저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교수님들하고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 전날에. 6명인가 7명이서 내기를 했어요. 만 원빵. 알파고가 절대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날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도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GI가 뭐냐라고 정의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AGI 같은 수준이 된다면 정의는 못 내려도 이런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적 학습을 하고 개념화, 일반화, 추론과 이해,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자각, 자의식, 다중인지, 예를 들자면 윤리, 사회성, 반성, 성찰, 개성, 친밀감하고 신체적 지능도 모두 다 지능이라는 거죠. 감정 지능을 포함해서 친밀성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AGI라고 뭐라고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할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인간의 수준을 여기까지 본다면 저는 이 정도밖에 못 왔다고 생각을 해요. 파란색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왔는데 빨간색 부분은 반성하고 성찰을 하는 챗GPT, 신체 지능을 가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클로드, 과학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저희 회사의 뭐 루시아, 뭐 이런 거 아직은 상상하기 제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각각이 하나의 AI가 모두 다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학자들이 할 일이 진짜 많다고 보여져요. 무엇보다도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책 한 권을 읽는다 그러면은 2만 년, 3만 년이 걸릴 만한 것들을 학습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지능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매일과 같이 책 한 권씩 못 읽어요. 그리고 20살, 30살이 되고 40살 정도 되면 챗GPT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죠. 인간은 그 많은 데이터 갖고 학습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 뇌는요, 생각보다 작거든요. 제 머리에 뇌는 요만해서 실제로 하면 요만해요. 제 손 위에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뇌 사이즈가. 근데 얘가 에너지를 얼만큼 먹는지 아세요? 제가 생존만 한다 그러면은 물 한 컵하고 샌드위치 하나면 돼요. 1000kcal 제 평생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면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챗GPT를 포함한 애는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저희 회사 한 달에 쓰는 전기료가 3천만 원인가 씁니다. 전기료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인공지능 몇 개를 여전히 만들긴 힘들어요. 근데 지금 70억 명, 80억 명이 있는 거거든요. 지구에는. 갈 길이 멀기도 해요. 두 번째가 몸이에요. 이거를 저희 인지과학에서는 embodied intelligence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공상과학을 보면 뇌만 있고 생각 많은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처럼요.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어요.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현재 로봇은 굉장히 초보적 단계니까요. 제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 그리고 제 감각 기능들, 퍼셉션들,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가을바람이 슥 지나가면서 머리를 스쳤을 때 떠오르는 영감들. 이 모든 것들이 로봇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 추론이 있어요. 이 커먼 센스 리즈닝은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잘 못합니다. 지금 챗GPT를 포함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가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 뇌에서 뉴론과 시냅스가 동시에 제일 많았을 때는 12세부터 15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뉴론 개수는 크게 줄진 않는데 시냅스의 개수가 줄어요. 그건 뭐냐면 열기와 구조가 줄면서 대신에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세에서 15세를 우리 사춘기 시대라 그러는데 꼴통 같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자애들이. 그게 호르몬만 갖고는 안 돼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가능한 걸 모두 다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뇌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되고 하는 것이 강화학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이 만들어냈던 신경세포는 다 쇠퇴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반복됐을 때 강학습된 신경세포들은 점점 굵어지고 길어져요. 고속도로가 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습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선입견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이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15세, 14세의 신경세포 개수가 크게 줄지는 않는데 그들의 연결 구조에 해당된 시냅스의 개수는 절반으로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로는
끊임없이 생성을 해요. 우리 뇌는. 왜냐? 생명체이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현재 어떤 거냐? 회로를 미리 결정해버려요. 태어날 때부터. 라마3 아키텍처, 젬마 아키텍처, GPT 아키텍처. 음. 그리고 거기다 데이터만 디립다 때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나중에 새로운 걸 배웠을 때 회로가 바뀌냐?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놀라운 건 교통사고가 나서 왜 오른쪽 뇌가 다 엉망진창이 돼서 괴사가 되잖아요. 이분이 10년, 20년이 살면요. 왼쪽 뇌에 오른쪽 뇌 기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비하게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과학적 사고 방식인데 우리가 통상의 추론은 네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데이터 갖고 학습하는 걸 우리가 귀납적 사고 방식,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해요. 연역적인 건 우리가 모델을 만들거나 이론을 만들어서 추론을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유비적 방식이라는 얘기도 써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추론 방식을 인간은 한꺼번에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챗GPT는 뭐냐? 무조건 귀납적 방법만 쓰는 거예요. 데이터 때려 집어넣어서. 그리고 심볼릭한 AI가 연역적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E는 MC 스퀘어라는 게 놀라운 거죠. 뭐라고?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고? 심지어는 중력과 에너지를 연동할 수 있다고? 뭐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은 데이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지 실험 물리학자가 아니기 음. 때문에 데이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데이터 갖고 학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놓은 거를 100년 지나서 데이터를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안대 과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예를 들자면 약간의 시뮬레이션이기는 하지만 진짜 사진 아니지만 블랙홀을 찾아내는 거죠. 100년이나 지나서 데이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인공지능만으로는 데이터 없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뛰어넘으려면은 정말 이 과정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큰 과제들이 남아있고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물론 안대공학에서 오늘 공학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깊숙이 들어가는데 세상 사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처음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매년 10만 명이나 죽여요. 살상하는 무기라 짐작이 전혀 안 가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12만 명이 이 무기로 죽었어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2만 명이에요. 19세기 말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영국에선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마부에 실직을 하고 말을 키우는 사람 실직시키고 마차를 만드는 산업을 실직시킨다 그래서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걸 내놨어요. 붉은 깃발 조례인데요. 법률인데 음, 자동차를 산 사람은 부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부를 고용을 해서 마부가 빨간 깃발을 갖고 걸어가도록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이분이 걸어가면 자동차는 이 사람 뒤를 쫓아가도록 했어요. 법률적으로. 저 깃발을 든 사람이 네. 가는 길만 가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가도록 돼 거죠. 있었어요, 자동차가. 그걸 음, 8년 동안 영국에서 유지합니다. 산업혁명 시대. 그랬군요. 그리고 영국은 자동차가 프랑스하고 독일에 뒤처지게 된 거죠. 근데 1년에 12만 명씩 죽는데 우리는 왜 이 길거리에 어떻게 저 무기들을 다니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위험성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호모사피엔스는요, 우리 종족은 자신이 만든 기계의 효용성이 어느 경계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스레시홀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리스크를 수용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짐승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수용하지 않고 세 가지 장치를 만들어요. 첫 번째는 법과 제도와 규제를 만들어요. 학교 앞에서 30km 이상 다니다가 애를 쳤어, 너 감옥이야. 뭐야, 술 먹다가 너 운전을 했어, 너 감옥이야. 음, 운전면허를 따야지만 운전할 수 있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신호등을 만들고 차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 분리대를 만들고 속도 측정기를 만들고 하는 거죠. 음.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보험과 같은 보상 체계를 만듭니다. 어떻게 사람의 수명을, 사람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게요. 근데 이미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2억 원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새 출발하셔야죠. 라는 걸로 사회적 합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우려가 있어요. 정말로. 실업 문제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마부들 다 실업했잖아요, 이분들이요. 인력 거건들 다 실업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5년 후에 레벨 4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까요?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10년 후는 어때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레벨 4 자동차 길거리 다닐 것 같아요. 몇 대나 다닐 것 같아요? 그럼 100대 중에? 그럼 한 2, 30대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레벨 4 자동차가 한 7, 80%는 되죠. 레벨 5도 한 10대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음. 에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후에는 자율주행 레벨 5가 나올까요? 나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100대 중에 차가 몇 대나 다닐까요? 100대 중에 80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80%. 택시 기사님들이 할 일이 없으시겠네요. 그쵸. 뭐,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 여전히 불나고 여전히 사고 많이 나거든요. 음. 그런데 그 경제성, 그 편의성, 그 효용성이 어느 절대값 이상 넘어가면 그걸 인간들은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공지능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커요. 호모 파베르, 이건 제가 손아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호모 파베르는 뭐냐면 도구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작년에 손아철 교수님 만들었는데 손아철 교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구의 인간인 호모 파베르가 역설적이라고요.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음. 뭡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기계를 만드는데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도구가 인간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자신이 만든 도구가 인간의 뇌 구조를 바꾼다는 거를 최근에 뇌과학에서 증명을 했어요. 실제로 글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글자는요. 네. 5천 년밖에 안 됐어요, 글자가 나온 게. 그걸 우리가 문명 시대라고 부르죠. 글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글자를 배우고 읽는 또 글을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음. 손아철 교수님의 의견은 이런 거죠. 인간이 도구를 만들지만 도구가 인간의 뇌 구조를 바꾸고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인간의 뇌가 하는 거는 또는 지적 노동은 이렇게 저는 축이 있다고 봐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지적 노동을 해도 되는 거.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지적 노동. 내가 배운 거를 실수 없으면 하면 되는 것. 내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것을 전략적 창의력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럼 예를 들자면은 내가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필요 없어요. 영상의학이나 보안 담당자, 트럭 기사님 모두 다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버릴 거예요. 내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성과 창의성을 내는데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구조사, 과학자, 컬럼니스트, 음. 도구처럼. 중요한 건 이 시장의 변화가 엄청 큰 임팩트를 줄 거라는 거예요. 혼자 음. 일할 수 있지 않고 공감이 필요하면서 내가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학교 선생님 어떻죠? 아이들한테 실수 없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학교에 가보세요. 네. 20명이 자고 10명만 공부해요. 10명은 이미 학원에서 전날 밤에 다 배웠거든요. 10명은 어차피 수포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면 10명만 배우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교과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만들어질 거예요. 교과서가 생성되면 되잖아요. 나는 개그맨이 될 건데 그냥 미적분 개념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10년이 어려우면 20년 후에는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교육은 AI가 그게 실제로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유럽부터. AI가 튜터링을 해요. 그래서 AI 튜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도 과목을 예측을 하고 문제들도 AI가 실제로 잘 틀리는 문제만 모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AI가. 음. 그럼 더 빨리 배우는 거죠. 인간을 위한 리인포스먼트를 또는 자기 무슨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코치가 되는 거죠. 요즘 공부하는 건 어려움 없니? 뭐 너 꿈은 뭐니? 꿈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니? 너 친구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생각해보면 어때? 책 같이 읽어보면 어떡해? 뭐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의사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럼 음. 미래는 어떻게 되냐? AI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적정한 수준의 로봇과 연결해서 수술도 할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뭘 하냐? 그거를 결정을 내려주면서 환자들을 코칭해주고 환자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죠. 즉, 그 중심에서 의사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AI가 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확인해주고 다른 사람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공감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니까.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어져 나갈 거고 AI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조직도 옛날에는 군대 조직이었다, 팀 조직이었다, 미래는 팀 오브 팀즈 조직. 제가 스탠포드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팀 오브 음. 팀즈에 에이전트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코파일럿 같은 아. 애들이. 그리고 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한테 필요한 건 뭐가 될까? 공감,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틀린 걸 알았을 때, 난 원래 이런 놈이지 뭐. 난 맨날 해도 안 돼. 그럼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자신의 지적인 근육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끄집어 올려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인간에게 더 요구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음. 거기에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메타인지는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능력. 내가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능력.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죠.
이게 인간한테는 있어요. 물론 지금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AI한테 가르치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30년 후는 암울해요. 노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30년 후에도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65세부터 100세까지 인구는 두 배가 되는데 20세부터 65세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대한민국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과거 100년, 200년 동안의 근육 노동을 자동화해왔던 것처럼 이제 100년 동안에는 대한민국 지적 노동을 자동화를 해서 GDP를 지금 수준보다 1.5배 이상 늘려놓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난 20년간 1인당 정보량은 1000만 배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은 특히 호모사피엔스 우리 종족은 10배밖에 안 늘었어요. 왜냐? 우리는 종의 진화가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진화라 그러면 종의 진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에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협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을 혁신하면서 학습 능력하고 인지 능력을 10배 이상으로 키워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보의 양입니다. 글자가 만들어지고 인쇄기 발명되고 월드 발명되고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나서 1인당 정보 양은 이것도 기하급수적인데 이게 로그 10이라는 걸 보세요. 문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검색해서 일일이 클릭해서 내가 읽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뭘 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쇼핑몰에 리뷰를 읽고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아까 보셨던 구버 같은 에이전트가 내 대신에 다 읽어주고 내가 질문하면 답을 쓰고 그 근거는 이거야라고 얘기를 20초 만에 해주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내 학습하고 인지 능력보다 1인당 정보의 양은 이미 비교하지 못할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내가 뭘 물으면 인공지능이 내 대신 정보 검색도 하고 찾은 다음에 내 대신 다 읽어보고 내가 구글 네이버처럼 일일이 클릭하지 않고 답을 찾아서 나한테 답변을 주면서 내가 그 근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문서까지 작성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제 표현으로 보자면 공학적인 변곡점에 이미 들어선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학적인 변곡점이 인류에게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는 16세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 하나만 그려주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온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진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왕족하고 귀족들이 더 이상 초상을 안 그려요. 진짜로요. 타사진 뻥 찍으면 되고 돈도 싸고 똑같이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세기, 18세기는 더 이상 그림들을 잘 안 그리니까 초상을 안 그리니까 화가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화가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술은 뭐야? 도대체 아름다움은 뭐지? 우리가 똑같이 그렸던 걸 사진기라는 기계가 더 똑같이 그리는데 이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예술을 다시 정의하고 아름다움을 재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감동적이거든요. 이 모네 그림은 해돋이죠. 모네가 그린 일출이라는 떠오르는 태양, 일출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봐도.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저도 진짜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진짜 좋아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음, 그런데 모네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내 아이디어가 아니야. 사진사들이 찍는 사진을 보니까 렌즈를 비춰서 통과된 빛이 무지갯빛으로 번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느낌을 무지갯빛으로 색깔을 번지게 그리면 어떨까?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아, 모네는 인상파의 아이디어를 사진기로부터 얻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 알았습니다. 아니라 모네가 직접 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상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진기 음, 때문에 굶어 죽었지만 사진기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 갖고 아름다움을 재정의한 거예요.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거를 사진기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물었어요. 제 딸이 홍대를 나왔거든요. 홍대 미대에서 뭐 회화도 아, 전공하고 디자인도 전공했는데 제 딸한테 난 아빠는 이게 왜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사물이 가진 본질을 끄집어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름답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뒤통수 맞은 것처럼 보고 이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은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 뇌에 있는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깨달은 거죠.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 뇌에 있는 상호작용과 깨달음과 감동이라는 것을 아름다움이란 총체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피카소는 관통을 한 거고 아름다움을 재정의한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향후 100년은 지적 노동을 재정의할 거예요.
도대체 지식이 뭐냐?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뭐냐? 지능이잖아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는 능력. 그 아는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재정의하게 될 거고, 저는 화가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AI 때문이 아니라 AI와 상호작용을 하는 공진화라고 하죠. 서로 진화를 해가는 과정이 향후 100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공학도들 덕분에, 수학자들 덕분에, 아니 이 인류의 꿈 덕분에. 그런데 그게 인류를 멸망하게 될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음. 오늘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경제 얘기부터 해서 공학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재미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로님. 아, 네. 지금 사실 촬영 기준으로는 2시간 반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아니,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공학 출신이라고 하셨지만도 아우, 깊이가 정말 너무 다르시네요. 공학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시대를 조망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다 이렇게 쫙 훑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갖고 아, 너무 좋은 아닙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제가 인공지능만 30년을 했는데, 불화가 됐던 썰이 됐던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야지 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로서도 30년이시지만도 그 시대를 겪으시면서 흔히 말해서 이제 통찰을 깊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신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어떤 아니에요. 똑같은 네. 현상을 보고 좀 사유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도 아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 이러한 로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뿐만이 감사합니다. 아니라 네. 기본적인 개념부터 깊은 내용 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1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짧은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공학과 과학과 인문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공학도가 경영을 하고 공학도가 과학에도 가고 있고 요번에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받은 분들이 공학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수학자이시면. 그리고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삶자리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단순히 돈 벌거나 회사를 만들거나 더 좋은 제품과 기술을 만드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기여가 클 거라고 믿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초청해주신 에런님과 안대공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